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열린마당 오늘은 열린 특강으로 준비했는데요. 무더위는 우리 몸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특히 치아와 잇몸 건강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조금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생활 습관도 있는데요. 그것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더위 때문에 쉽게 찾게 되는 각종 음료 또 차가운 음식들도 치아 건강의 최대 위험 요소라고 하네요. 네, 예로부터 이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100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잇몸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도 오늘 특강 주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건강에 관련해서는 하여튼 관심이 좀 많은데 특히 그런 그 치아 건강 네.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 친구들이 임플란트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치아보다도 잇몸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은 저도 사실 늦게 왔어요. 저도 임플란트를 좀 했는데 그 잇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잇몸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교수님은요? 네, 저도 사람이 살면서 제일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먹는 즐거움을 평생 누리려면 이가 좋아야 하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연령이 좀 많아지니까 치과를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에서 치료가 좀 되더라. 근데 잇몸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 잇몸 때문에 불편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진료를 받거나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잇몸이 더 문제가 많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오늘 잇몸 관리 방법 잘 듣고 잘 해보려고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치아, 잇몸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잇몸 관리 방법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손미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여름철에 더욱더 치아나 잇몸 건강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돼 있는데요. 네. 여름철에 찬 음료를 많이 드시면서 시린 증상으로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 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듯이 구강 건조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더 구강 건강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네. 특히 오늘은 잇몸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치아 건강을 100으로 봤을 때 잇몸 건강이 어느 정도나 차지를 할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치과 의사니까 네네네. 이렇게 환자를 보다 보면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치료 결과도 좋고 또 유지 관리도 잘 되시기 때문에 저는 잇몸 건강을 90으로 보겠습니다. 중요하군요. 네. 굉장히 높게 네. 보셨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함께 하면 잇몸도 그리고 치아 건강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저희 100세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구강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와 함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네. 어디 보시고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심사평가원에서 다빈도 상병 진료 1위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 상병,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병원을 갔냐를 분석을 하니 1위를 한 질환이고요. 또 2022년도에는 2위를 했지만 2022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응급진료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 응급진료를 제외하면 또 외래, 내원한 걸로는 1위였던 질병이고요. 전체 우리 인구 수의 1,800만 명,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의 2조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20세 이상 성인의 50%에서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이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태 조사를 하니까
아파도 참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신 응답이 45% 이상을 보였고 또 이 질환이 전신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걸 몰랐다라고 대답을 하신 게 72%였습니다. 자, 어떤 질환일까요? 네,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잇몸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먼저 잇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제가 두 분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네. 잇몸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치아를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그렇죠. 그 역할이 네. 가장 크지 않을까요? 토양처럼 나무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처럼 그 역할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감독님 그리고 네. 교수님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잇몸이 튼튼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치아가 골고루게 이렇게 건강하게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혹시 교수님? 저도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네. 혹시 미소를 지을 때 네. 선홍색 잇몸이면 조금 더 밝게 보이고 네.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 잇몸의 역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잇몸의 역할을 알기 전에 먼저 그럼 잇몸은 어떤 구성을 하고 있나를 먼저 알아야 잇몸의 역할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웃었을 때 자, 이 선홍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잇몸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잇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 우리가 잇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선홍색 부분에 분홍색 부분의 잇몸뿐만 아니라 안에 치아를 잡아주는 뼈 그리고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아는 뼈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치주 인대라고 하는 인대로 연결이 돼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손으로 치아를 흔들어 보시면 움직이잖아요. 자, 그 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잇몸이라고 하는 것은 치주 조직, 즉 치아를 둘러싸는 조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잇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잇몸과 밑에 뼈 그리고 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역할을 이제 잘 본다면 잇몸의 역할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저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웃을 때 조화롭고 또 심미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치아를 제 위치에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치아를 보호를 하는데 우리가 넘어졌다거나 또는 다쳤을 때도 치아가 약간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하면서 치아가 바로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 중에 또 우리가 씹는 힘, 음식을 씹었을 때 턱뼈로 전달을 해서 치아로 가해지는 힘을 완충하고 또 뼈가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신 건강에 중요한 표지며 영향을 줍니다. 저희가 위에 부분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전신 질환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잇몸 건강이 영향을 끼치는 전신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독님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너무 네.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데 네. 아무래도 잇몸이 좀 밑에 좀 뭔가 튼실하지 못하면은 거기 밑에서 모든 그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발이 네. 돼서 네. 다른 질환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아, 네. 생각이에요. 예. 네, 정말 좋은 말씀을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그런 것 해주셨습니다. 혹시 허리 쪽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요즘 헬스를 할 때 허리 운동을 할 때 힘을 주면 이를 악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잇몸이 욱신욱신 거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안 좋은 습관이신데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치아를 이 악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이 경직되면서 뭐 이런 어깨나 허리 쪽에 통증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거는 뭐 잇몸 질환으로 인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를 좀 내지 말고. 예, 야구 화를 좀 선수들이-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그 릴리스 포인트에서 힘을 주는 순간에 네. 이 치아를 앙당 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치는 순간에 이 맞는 순간하고 이 치아하고 같이 힘을 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치아가 좀 별로
처음에는 좀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잇몸이 좋으신 환자분들, 그러니까 잇몸이 좋으신 분들이 더 어떤 힘을 발휘할 때도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잇몸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전신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에 다른 장기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다균성 기회 감염을 일으키거나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 뭐 폐렴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당뇨를 본다면 최근에 미국 당뇨 학회에서 잇몸 질환을 당뇨의 6 합병증, 6번째 합병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당뇨가 있으면 뭐 망막이 안 좋아지고 신장이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 당뇨 환자들에서 치주 질환, 즉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게 많아진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니 당뇨 합병증으로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당뇨에 있으신 분들이 잇몸 질환이 생길 확률이 보통은 일반 건강하신 분들보다 3배에서 6배까지 예,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잇몸 건강이 이제 이렇게 당뇨 때문에 잇몸 질환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 잇몸 질환이 당뇨를 또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 질환에 야기하는 그런 세균이나 염증성 부산물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당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또는 뭐 우리 인슐린의 작용을 이제 방지를 하게 이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다 보면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에 혈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겨서 심혈관 질환까지 이렇게 야기를 하기 때문에 잇몸 질환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흡인성 폐렴, 나이 드신 분들이 폐렴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구강 건강이 안 좋으면 세균이 침과 함께 삼키다가 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세균들이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잇몸 질환이 구강 내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질환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치매,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세균이 직접적으로 이런 혈관 내에서 염증성 산물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염증 질환 때문에 치아를 많이 상실하신 분들은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영양 이제 결핍이 생겨서도 이런 이제 질환들을 더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잇몸 질환은 아마 풍치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풍치라고 표현을 옛날에는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람이 들어서 뿌리가 들뜨고 그래서 잇몸이 붓는 병증이다라고 이제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잇몸 질환을 풍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풍치라는 표현보다는 치주염, 치주병, 네, 또는 잇몸병, 치주 질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치아가 이렇게 건강했다면 이제 치주염이 있는 치아는 이렇게 붓고 또 뼈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가 흔들리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잇몸 질환을, 즉 치주 질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은염이라는 것은 초기의 염증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약간 부어서 피가 나는 정도. 그래서 칫솔질 이렇게 하다 보면 피 나실 때 있잖아요. 그것은 초기 치은염입니다. 즉 위쪽 상부에 있는 잇몸에만 염증이 생긴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칫솔질을 뭐 3, 4일 정도만 소홀하게 해도 이런 치은염 증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은염은 상부 잇몸에 국한이 되고 칫솔질이 출혈이 되거나 구취가 나고 반면에 또 잘 관리하고 뭐 스케일링을 하거나 하면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주염은 조금 전에 제가 그 잇몸의 구성에서 밑에 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미 뼈까지 염증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뼈까지 염증이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잇몸의 높이가 낮아지고 이 뿌리가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린 증상을 나타내고 씹을 때 아프고 또 치아가 움직이고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먹다가 치아가 빠져버리기도 하고 네, 이런 증상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런 잇몸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나를 보시면 잇몸 질환은 세균성 질환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안 닦았을 때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치태,
보통 일반 분들이 플라그라고 하잖아요. 예, 치태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세균막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고, 이제 이 세균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못된 이솔질 때문에 생기거나 또는 뭐 지나친 음주나 흡연, 또 보철을 했는데 잘 안 맞는 보철물을 했을 때 잘 안 닦여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이갈이나 이약물기, 또 이제 과도하게 치아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치아 주변의 뼈를 흡수시켜서 잇몸 질환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호르몬이나 당뇨 등의 호르몬 이상이나 당뇨 같은 대사 질환, 또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잇몸 질환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평상시에 잇몸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또는 감기가 심하게 걸린 다음에 갑자기 잇몸이 나빠졌어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 전체적인 전신의 면역이 약해지면 가장 또 첫 번째로 반응을 보이는 게 잇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잇몸이 좋은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자기 치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이제 중요하지만 치과 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우리 자연 치아에도 이렇게 잇몸 주변에 뼈가 있고 또 인대가 있고 이러지만 임플란트에는 이제 임플란트와 뼈를 연결하는데 인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접 붙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임플란트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잇몸 뼈가 있고 위에를 덮는 잇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가 안 좋아서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다 빼고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이제 관리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임플란트도 주위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 주변에는 치주염이라고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잇몸이 좋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어떤 것을 임플란트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치료 결과가 좋게 되지만 여기 환자분 보시면 밑에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잇몸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우리 치아 주변에 잇몸이 내려가듯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내려가면서 저렇게 보기 좋지 않게 치료 결과가 되거나 여기 보시면 이제 방사선 사진에서도 뼈가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빼내고 그다음에 뼈 이식을 하고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 이렇게 치료받기가 쉽지 않는데 다시 이런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것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잇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이를 다 빼고 나서 어차피 심으면 되지 않나. 저기 좌측에 이제 보이시는 환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까만 부분이 다 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치아 주변에 치석이 있어서 이도 지금 고르지가 않잖아요. 이가 이미 움직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를 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다 빼고 난 다음에 뼈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를 다 빼고 틀니를 하려고 왔다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렇게 뼈가 많이 없으면 틀니 치료를 해도 틀니가 입안에서 잘 안정이 안 되고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틀니가 잘 빠져요. 뭐 씹을 때마다 아파요 하는 게 너무 심한 잇몸 질환을 방치한 다음에 이를 빼고 나서 치료를 했어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뼈가 이제 물론 질도 좋아야 되면 양이 많아야 되는데 뼈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뼈 이식과 같은 부가적인 수술이 없이는 임플란트를 못 심는 경우가 됩니다. 치과에 내원하신 분들이 보통은 나는 어차피 지금 잇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최대한 이를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 나빠지면 빼고 임플란트 할래요 라고 오시는데 실제 이제 치과에 오셨을 때 너무 뼈가 없어서 그러니까 미리 뭐 예방하고 또는 좀 이렇게 잇몸 질환이 있는 치아들을 치료를 하거나 뼈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했더라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이렇게 키워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임플란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치료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받으시는데 특히 그 여성 환자분들, 어르신들 경우 대부분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 맞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많이 없고 하니까 임플란트를 못 할까요? 자, 이게 제 질문인데요. 혹시 두 분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병원에서 네. 이제 부모님 모시고 병원을 갔다가 먼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병원 원장님이 혹시 이제 어머니 뭐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 되면은 대부분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시니 혹시 맞으셨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몇 달 동안은 임플란트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설명을 굉장히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골다공증 때문에 많이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실제로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폐경 이후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남성분들에서 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호르몬 영향으로 보고 이제 문제는 골절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골절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많이 입원하는 원인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골절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게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런 주사나 약을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약이나 주사 성분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인데, 자, 이 성분은 골 흡수를 억제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자꾸 뼈가 파절이 되니까 흡수되는 걸 억제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는 뼈가 흡수되고 새로운 뼈가 생기고 하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심어놓고 나면 그 주변에 오래된 뼈가 흡수가 되고 새로운 뼈가 생기고 하면서 임플란트가 뼈 안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계열의 약을 이제 드시는 분들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뼈도 생기지를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치아를 발거하거나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에 이제 오래된 뼈가 없어지고 새 뼈가 생기고 하는 이런 기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이물질로 이제 인식을 해서 뼈가 그냥 괴사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약이나 주사를 맞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 수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약물을 조금 중단하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계열이 아닌 다른 약물로 대처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또 이 약물이 골다공증 이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써야 된다 하는 경우에서는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나 다른 치료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 신고 나서는 그럼 다시 맞으시면 되는지도 또 물어보세요. 사실은 이런 약물들이 보통은 3개월이나 뭐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그게 몸에 계속 축적돼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또 맞아서도 맞은 다음에도 이제 뭐 혹여나도 잘 관리가 안 되거나 잇몸이 좀 안 좋거나 했을 때 또 그런 영향이 또 그대로 또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치과와 또 지금 골다공증을 이제 주사나 약을 처방해서 이제 드시거나 맞고 계시는 이제 병원과 같이 저희가 이제 같이 컨설트를 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잇몸 질환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하면 잇몸 질환의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칫솔질입니다. 칫솔질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드시고 있는 혹시 식습관이 혹시 잇몸에 안 좋은 걸 드시고 계시는지 식이 조절, 그다음에 스케일링 이게 1단계의 잇몸 질환 치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은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보통 1단계의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2단계는 잇몸 수술. 예, 또는 이제 잇몸이 너무 나빠지면 그쪽으로 세균이 침범을 해서 치아의 신경까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경치료까지 복합해서 치료를 하는 게 2단계 치료고요. 3단계는 치료를 한 다음에 이제 이가 너무 길어 보이거나 이 사이사이 공간이 많아져서 보철치료, 이제 심리적으로 하는 보철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4단계가 유지 및 관리 단계로 보는데요. 잇몸이 어느 정도까지 나빠졌냐에 따라서 저희가 1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1단계, 2단계 후에 4단계 또는 1, 2, 3단계 하고 4단계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은염은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질만으로도 자연 회복이 가능하지만 치주염은 이제 동반된 질환에 대한 치료, 이제 뭐 전신 질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치료가 돼야 되고 또 부정교합이나 이갈이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또 이래서 따라서 치주염은 환자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치료 그리고 환자 협조에 따라서 그 치료 예후가 매우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의 첫 번째 제가 칫솔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날마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칫솔질을 얼마나 과연 잘 하고 있을까? 네, 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칫솔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요. 그냥 지금 현재는 식후 한 3분 정도 이내, 어쨌든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바로 전 양치를 해야 좀 입안이 개운해서요. 칫솔질을 하고 그다음에 333을 저희가 아주 머릿속에 박힐 정도로 배웠었기 때문에 3분 정도를, 그래서 저는 일부러 거울을 보면서 위아래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도 이렇게 다시 하고 속으로. 그래서 어쨌든 3분 동안 골고루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도 저는 입솔질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입안이 좀 텁텁해서. 그래서 그런 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예전부터 배웠던 것들이 지금도 계속 좋은 방법인지 그런 게 많이 궁금하면서도 배운 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333. 네. 네. 혹시 감독님, 칫솔 말고 칫솔 외에 다른 것도 사용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저는요. 식사가 끝나면 바로 숟가락을 놓는 순간에 바로 갑니다. 가서 그 워터픽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안에 있는 그 음식 찌꺼기가 다 빠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칫솔질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 패널 분들은 굉장히 그 구강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으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 칫솔질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잇몸 질환을 그럼 예방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세 가지를 넣는데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거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는 정도인데 제가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칫솔질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칫솔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통은 칫솔질 아까 3분 한다고 하지만 일반 분들의 칫솔질 시간을 이렇게 재보면 20초에서 30초 정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길게 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3분 동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칫솔질을 3분 정도 하시는 분들은 뭐 치간 칫솔도 쓰시고 치실도 쓰시는 분들이 3분이 되지 실제 칫솔질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을 다 못 채우십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칫솔질, 자, 그다음에 구강 보조용품도 필요하다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칫솔질을 위해서는 칫솔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칫솔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그러니까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 다 닦이고 하는 칫솔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치아보다 한 2개 정도, 치아 2개 정도 크기를 넘지 않도록 칫솔모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칫솔질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어린이 칫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큰 칫솔 쓰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모는 모의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세모인데 이렇게 만져보면 훨씬 더 부드럽고요. 이 모의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뾰족뾰족한 높이로 하고 있어서 자, 저렇게 된 이유는 이를 닦으면서 잇몸 안쪽으로도 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미세모를 선택을 하고 있고, 제가 특수 칫솔이라고 썼는데 이제 보이는 것이 교정용 칫솔. 교정 장치를 끼웠기 때문에 치아면을 닦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정 장치 위쪽으로 닦을 수 있는 칫솔, 또는 이제 옆에 있는 것은 임플란트 칫솔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을 또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이런 특수 칫솔들을 사용해서 좀 더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칫솔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쓰는 칫솔질 방법은 크게 2가지로 회전법과 바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법은 칫솔모를 이렇게 45도로 기울여서 잇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리듯이 회전하듯이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바스법은 거기에 더해서 자, 잇몸 사이 쪽에 칫솔이 약간 들어가게 해서 약간 진동을 줍니다. 진동을 주고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잇몸 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칫솔질 방법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칫솔질 횟수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33 법인데 이제 요즘에는 1238법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요즘에는 식사 후 1분 이내에 그리고 칫솔질은 2분 동안, 3분 동안 다 못 하시니까 2분 동안 하루에 3번. 자, 그다음에 헹굼을 넣습니다. 헹굼. 왜냐하면 우리가 치약을 사용을 하시면 치약에 있는 이런 화학 성분들이 입안에 남지 않도록 헹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1238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333이나 1238이나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좀 이제 구강보건을 좀 알리는 에서 이제 이렇게 표어처럼 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잘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칫솔의 교체 시기는 이렇게 뭐가 벌어지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네, 칫솔은 아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매 3개월마다 최소한 매 3개월마다 칫솔을 교체하고 만약에 보철물이 많거나 또는 교정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가 더 빨리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가 벌어졌을 때 바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 분들 중에 틀니를 끼시는 분들 중에 자, 치아가 없으면 칫솔질을 안 해도 될까요? 아나운서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입안에 구강 내에 세균들이 있으니까 네. 치아와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잇몸이라도 닦아야 될 거 아닌가요? 잇몸도 닦고 잇몸이라도. 네. 입천장 볼 안쪽도 닦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네, 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볼이나 잇몸, 또 혀도 꼭 닦으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틀니로 끼고 계시는 분들도 매 식사 후에 치아와 틀니를 칫솔질하고 잇몸도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 자, 틀니를 닦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틀니를 닦다가 우리가 세면대에 바로 떨어뜨리면 깨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오십니다. 틀니를 닦을 때는 넓은 대야나 또 세면대에 물을 채운 다음에 물 위에서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게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치약에는 이 마모가 되는 알갱이들이 있어요. 주방용 세제는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틀니는 이런 이제 이를 이제 그 닦으면서 마모가 되면 안 되니까 주방용 세제는 저희가 그릇도 씻으니까요. 예, 그래서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고 하고 식기세척기나 또는 끓는 물로 소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형이 될 수 있어서요. 그리고 반드시 찬물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로 네. 금방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구강 보조용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치실. 자, 치실은 다들 사용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지에 갈아서 이제 엄지와 검지로 잡고 하는데 이제 다 대부분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의하실 거는 치실을 넣은 다음에 뺄 때 넣었던 자리로 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치실을 넣고 양쪽 치아를 이렇게 훑어준 다음에 한쪽 손을 풀고 반대편으로. 예, 왜냐하면 넣었다 뺐다 하면 공간이 생기면서 음식물이 더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반 분들이 치실을 잘못 사용하는 게 넣었다 뺐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넣을 때는 넣고 자, 움직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뺄 때는 한 손을 풀고 옆으로 빼는 게 필요하고요. 자, 치간 칫솔. 자, 치간 칫솔은 어떤 크기를 써야 되느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예, 치간 칫솔은 저항 없이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되고 너무 굵은 걸로 해서 잇몸에 상처를 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정기검진과 스케일링 너무나 중요한데요. 환자분이 혹시 전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뭐 가족력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3개월에서 4개월, 또 이제 보통 다 흡연하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6개월, 그다음에 잇몸을 잘 관리하신 분들도 1년 간격으로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 1년 1회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 치아가 패이고 아프고 손상된다. 또 더 시리다,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스케일링 하면서 이런 치태나 치석을
제거를 하면 붙어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깨끗한 치아가 노출되다 보니까 당분간 좀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 찬 음식, 찬물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라는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생활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하면서 이 구강 건강은 특히나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젊은 분들은 입으로 먹을 수 있다가 당연하지만 치아가 없는 분들 또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는 너무 노쇠해서 이런 씹는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입으로 먹을 수 있다가 바램이고 희망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어서 건강한 치아로 꼭꼭 씹어서 잘 삼킬 수 있는 것이 100세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박수 네.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도 강의 정말 열심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함께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저요.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에 너무 이렇게 넋을 놓고 들었던 이유가요. 잇몸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주변에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엉덩이뼈를 이식해가지고 잇몸을 만들었다는 제 주변의 분도 뵙고 그러다 보니까 2달 동안 죽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너무 쓰러지신 다음에 지금 계속 이렇게 호흡기를 단 상태에서 계속 음식을 섭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분이 아버지가 그냥 음식을 드실 수만 있으면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잇몸 관리 지금 마지막 하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질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막 와닿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궁금한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 잇몸 질환을 할 때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식이 조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양을 좋게 하는 거, 뭐 칼슘, 뭐 우유 이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더 음식을 조절하거나 음식을 섭취해야 잇몸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별도로 어떤 음식이 있다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골고루 잘 섭취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전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 불균형이 생기세요. 병원에서 이제 그런 식이 조절을 하신다고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잇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건강하신 분들에서 식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맛있게 잘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 중요하고 다만 이제 뭐 너무 그런 이제 그 당이 많은 음식들이나 탄산음료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잇몸에 치아에 좋지 않다고 하는 이제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예, 저는 그 아까 중에 그 관리 차원에서 볼 때 그 담배가 잇몸에 미치는 영향이 네.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가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담배를 필 때와 끊었을 때가 잇몸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이 연구 결과가 있는가. 네. 상당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느낌이. 네네. 네. 혹시 담배 안 담배 피시죠? 끊으신 적 저는 담배를 20몇 년이 담배를 안 폈어요. 네. 사실은 그 뒤로 제 잇몸이 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 오히려 사실은 이 음주보다도 흡연은 그 치아나 잇몸 건강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상당히 가지고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담배를 피시면 아무래도 이제 니코틴이 치아 표면에 붙어서 세균이 조금 더 그 부착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담배를 피시면 입안의 구강 내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입안의 온도가 뜨거워지면 정상적인 유익균이나 또 정상적인 세포들의 그런 활동을 막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흡연은 니코틴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입안에 열이 발생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구강 건강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를 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치아 건강은 유전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치아 건강은 네, 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모님이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세균의 반응이 빨라진다. 그런데 충치나 잇몸 질환은 세균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또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같이 사는 공간을 생각하면 또 환경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습관도 비슷하고 또 뭐 구강 예방 관리 습관도 비슷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유전적인 것 중에 보면 우리가 턱 관절의 그러니까 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모양을 보면 구강 구조도 유전의 영향을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치아가 이렇게 고르지 않다. 그러면 아이들도 고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치아 관리, 잇몸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잇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제 치아 건강이 유전적으로 타고나야 되냐 일부는 그렇지만 자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유전적인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됐다면 요즘에는 내가 이제 가족 안에서 이런 이제 가족력처럼 이런 이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건강하신 분들 이제 보다 좀 더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 검진 받고 스캐닝 받고 하고 잘 관리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소금을 이용한 소금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세요. 이렇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칫솔이나 치약이 귀했을 때는 네, 소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소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소금 중에서도 이 굵은 소금 같은 경우는 치아를 이렇게 마모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식염수 정도의 그런 식염수 정도는 식염수는 사실 많이 짜진 않잖아요. 뭐 그 정도로 소금물을 해서 입안에 머금고 뭐 헹구고 하는 것은 뭐 잇몸 질환에 조금씩 도움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칫솔이나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만 사용하는 것은 이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잇몸 질환 약과 잇몸 영양제 효과가 있나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을 드시고 우리가 영양제 드시듯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이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식약처에서 사실 이런 이제 약들이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잇몸 치료제라는 표현을 과거에 썼던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잇몸 보조 치료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 그 말은 이제 잇몸이 안 좋았을 때 약만으로는 안 되고 잇몸 치료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왜냐하면 약이 이제 우리가 치료제가 되려면 10명 환자에 썼을 때 10명의 효과가 10명까지 아니어도 9명 효과가 본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잇몸 보조 치료제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드시면서 좋다고 하시고요. 또 이제 또 그것도 약간 위약 효과처럼 드시니까 좋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 어떤 분들은 정말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전혀 뭐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잇몸 질환 약이나 잇몸 영양제 효과가 있냐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잇몸 치료를 받은 후에 보조적으로 드시는 경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로 복용을 했는데 나는 효과가 꽤 좋은 것 같아라고 네.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네네. 그분은 굳이 병원을 안 가셔도 될까요? 그 잇몸 질환은 사실은 이런 약으로는 어떤 세균의 그 부분들을 좀 약화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잇몸 질환을 실제 약이 하는 뭐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을 없애거나 또는 뿌리까지 침범되어 있는 세균을 없애는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잇몸 치료, 뭐 아까 제가 1단계부터 4단계 잇몸 치료를 한 후에 보조적으로 드시는 것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와 잇몸이 약해진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제가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 하시면서 염려를 하세요. 그리고 스케일링 할 때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을 안 하고 싶으셔서도 이런 이유들을 더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 스케일링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칫솔질로 제거하지 못하는 치아에 단단히 붙어 있는 세균막 또는 세균의 군집돼 있는 치석들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은 권유를 드리고 실제로 잇몸과 치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치석이 붙어 있던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치석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면 치아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근데 그걸 제거하고 나면 치아가 더 움직이는 것 같고 더 시린 것 같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 세균 덩어리인 치석은 제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약해진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아까 감독님이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강한 물줄기가 나오는 치아 세정기로 잇몸 마사지를 하면 잇몸 건강에 좋을까요? 네, 이제 치아 세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로 이제 수압을 이용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압을 조절을 잘 못하시면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치간 칫솔도 너무 크기가 큰 걸 사용하거나 너무 강한 힘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보조용품들이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잇몸에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이제 치아 세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칫솔질 하기 전에 먼저 큰 찌꺼기들, 음식물 찌꺼기들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잇몸이 안 좋거나 또는 이런 뭐 교정 장치를 끼고 있는 분들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직후가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식사 직후에 하는 양치가 치아 건강에는 해로운가요? 지금은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1238에서 1분 이내에 네, 이제 식사하고 나서 양치하는 걸 권하고 있지만 음식 중에 바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난 다음에 네. 예, 탄산음료는 사실 치아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제 산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치아로 이렇게 칫솔로 문지르면 그게 이제 오히려 치아 표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식을 제외하고는 식사 직후에 양치질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분 이내 직후가 오히려 효과적인 네, 거군요. 그러면은 탄산음료를 내가 지금 마셨다. 네. 언제 양치하는 게 좋은가요? 이제 보통은 이제 양치가 꼭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물로 먼저 헹구고 네. 입안을 헹구고 난 다음에 하시거나 보통은 30분이 지난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네. 30분이나 지나서요. 네. 혹시 커피는 어떻습니까? 커피도 직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커피는 뭐 이제 그런 성분은 산이 들어있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커피는 직후에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오랫동안 입안에 그 향을 음미하려고 예, 드시는 거기 때문에 뭔가 계속 네. 잠이 깨 있는 듯한 느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규칙은 규칙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이제 너무 오래 지난 후에 양치질 하지 말라. 자, 그다음에 너무 짧은 시간 하지 마라. 네. 뭐 또 정확하게 하라. 이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안이 건조한 것도 치아와 잇몸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구강건조증은 요즘에 특히 또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세요.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면서 구강이 건조해서 우리가 구강 건조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심한 경우에는 혀도 갈라지고 또 이렇게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에 굉장히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안에 이 침이 있는 거는 어떤 세균도 없애주고 또 윤활 작용도 해주고 예, 이런 작용들을 해주는 건데 침이 말라 있으면 세균이 좀 더 그 유해균이 더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이제 음식물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씹을 때 침과 함께 잘 버무려져서 삼킬 수 있어야 되는데 구강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심지어는 삼킴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한 것은 치아와 잇몸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건조하지 않게 어떤 방법들을 좀 추천하시나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건조증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이제 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물을 자주 드시게 하고요. 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시큼한 사탕 네, 같은 거. 사탕 같은 한데 이제 또 그것도 무슨 너무 그런 이제 감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 있으면 네. 또 치아 후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안 들어 있는 천연 감미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서는 혹시 이제 타액을 분비하는 그 타액선이 있는데 타액선이 막혀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원인이 그러니까 이 구강이 건조한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를 더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질문인 것 같은데. 민감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는 그냥 임플란트라고 하나라고 말을 하지만 뼈에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잇몸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위에 보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다 합쳐서 이제 임플란트 비용을 결정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치료의 행위, 그러니까 어떤 치과 의사가 치료를 하는지가 그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재료만 보고 치료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치료 안에는 임플란트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자,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내가 가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좋은 치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치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비용도 물론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 정도 비용은 이 선생님, 이 치과가 당연히 왜냐하면 그 임플란트의 유지 관리도 치과마다 그렇죠. 다 다릅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지 임플란트라는 전문적인 치료를 내가 받은 후에 내가 계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이제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료의 가격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한 이후에 그 이후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임플란트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잇몸 뼈 안에서의 부작용.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서 뼈가 내려간다든가 뼈가 녹아서 움직인다든가 임플란트가 빠진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고요. 또 다른 부작용은 임플란트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과 위에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사로 연결돼 있는데 이 나사가 풀리거나 또는 보철물이 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 나사가 풀리거나 보철물이 깨지는 것은 다시 이제 위에 부분만 다시 수리를 하면 되지만 이제 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즉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잇몸이 나빠져서 문제가 생긴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어서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한 후에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그 추후 관리를 좀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 관리를 해주시고 본인도 철저하게 치아 관리, 임플란트 관리를 잘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최장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임플란트가 영구적인 치료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요. 영구적인 치료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환자분한테. 우리가 치아를 영구치라고 하는데 네. 영구적으로 사용 못 하셨잖아요. 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 임플란트도 이게 관리를 잘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지만 그래요? 또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젓가락을 깨물거나 네. 또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영구적이다라는 표현은 쓰진 않지만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시술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65세, 만 65세 이상 환자에서 2개의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예, 2개의 임플란트는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게 2개의 임플란트지만
위에 머리까지 보철까지 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틀니가 좀 안 빠지게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여기 뭐 자석이나 단추 같은 걸 달아서 틀니가 안 빠지는 치료를 했다. 이 임플란트는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실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네. 아직까지는 무치아, 즉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못 받으십니다. 아, 치아가 없으면요. 네. 네, 무치아. 그러니까 다른 치아들이 있는 상태에서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치과의사 협회나 이제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실제 정말 필요한 환자 그러니까 누군가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를 계속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잇몸 뼈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임플란트가 이제 앞서서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잇몸이 너무 나빠서 이를 빼게 되면 뼈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해도 임플란트를 심을 뼈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뼈 이식을 통해서 뼈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뭐 위턱 아래턱 해서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뼈 이식을 통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너무 많이 자기 뼈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뼈가 그래도 있어야 이렇게 부가적인 수술을 통해서도 뼈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가 다 없다고 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T를 찍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이제 위치를 이제 정해서 그 부분에만 심어서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리듯이 뭐 틀니를 하되 틀니가 덜 빠지게 한다던가 이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뼈 이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디 뼈를 이용하는 건가요? 이제 뼈 이식은 크게 이제 뭐 자가뼈 해서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이게 뭐 엉덩이나 뭐 이런 그 다리 쪽 뼈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또 다른 부분에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요즘에는 우리가 뭐 동종골, 이종골 이렇게 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동물뼈 라든가 또는 종이 같은 동종골 또는 이제 종이 다른 뭐 이종골 또는 합성뼈 네. 이런 뼈들을 사용을 해서 뼈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10년 이상 틀니를 사용해 왔는데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치아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게 씹잖아요. 씹으면서 이제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줍니다. 뼈에 자극을 주는 것은 이제 좋은 자극이기 때문에 뼈가 이제 계속적으로 흡수되고 생성되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이게 활성화시켜 주는 건데 치아가 빠지고 틀니를 끼우면 사실은 이런 치아에 그러니까 이제 뼈에 가는 자극이 없어지면서 뼈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틀니를 끼신 그 어르신들 보면 그 입 모양이 달라지시잖아요. 예, 입 모양이 달라지시고 이제 보면은 이 입술을 받쳐주지 못해서 굉장히 약간 좀 합주간 이런 모양들을 하는 이유가 구강뼈가 흡수됐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니를 오래 사용하시면 이게 뼈가 많이 흡수되는 건 맞지만 앞서서 이런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전체 뼈 이식이 불가하다면 이게 틀니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부위에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잇몸 치료로 치아가 많이 드러났는데 시간이 흐르면 잇몸도 다시 차오르나요? 네, 사실은 잇몸 치료로 치아가 많이 드러났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잇몸병이 생기면 염증이 생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를 하고 나면 이런 염증이나 부종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잇몸이 내려가죠. 자,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의 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어 있는 상태가 가라앉으면서 잇몸의 뿌리가 보이는 건데 한 번 내려간 뼈는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른 쪽 부위는 다 뼈가 있는데 한쪽 부위만 뼈가 내려갔어요. 자 이런 부위는 뼈를 채우거나 또는 그 잇몸 치료를 하면 뼈가 살짝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치아 주변의 뼈가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으면 그거는 다시 올라오진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잇몸 치료 후에 돼 있는 잇몸뼈를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자, 박수 한번 중앙으로 주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잇몸 건강과 관련된 정말 자세한 내용, 다양한 내용을 만나봤는데 네. 두 분도 너무 열심히 잘 들으셨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아무튼 지금 오늘 강의를 듣고 칫솔질도 저는 아까 이렇게 45각도 이렇게 네. 들어 올리라 네, 네, 했잖아요. 저는 이 들고 우아래로 갔다 하거든요. 아, 분노의 양치질을 하셨군요. 예, 근데 이게 편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이런 것도 좀 고쳐봐야 되겠다. 그러면 잇몸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하기는 편하지만 치아와 잇몸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네, 좀 그렇죠. 고쳐야 돼. 이제. 예. 교수님은요? 네, 저는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 때문에 응급실에 갈 때 치주염 때문에 응급실을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병상을 찾는 인원이 제일 많다라는 것, 저희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듣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많이 지금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강의를 듣고 앞으로 잘 실천해 보면 그래도 두고두고 교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멀쩡했던 치아들이 지금 갑자기 너무 아파지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썼네요. 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네. 또 우리 스스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소홀했던 부분들이어서요. 자, 이런 이제 소홀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잘 챙겼을 때 우리의 전신 건강 또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손미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은 100세 건강을 책임지는 치아와 잇몸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작은 증상들 잘 체크하셔서 잇몸과 치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